다들 식사는 하셨을까요? 우리 추정인 대표님 오랜만이에요. 우리 이용구 박사님 오셨고, 우리 이지쌤 여행 잘 다녀오셨어요? 네. 하롱베이 갔다 왔는데요. 보고 좋더라고요. 싶었어요, 우리 네. 이지쌤. 추정인 대표님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너무 반가워요. 오랜만에 오셨죠? 우리 이지쌤 아시는 분, 이지쌤을 이지쌤 강의 한번 들어봤다 하시는 분은 1번 남겨주시고, 나 이지쌤 오늘 처음 본다 하시는 분들은 3번 남겨보세요. 추정인 대표님 이지쌤 처음 보시는구나. 어, 일단 보이스가 너무 좋아요. 우리 이지쌤이 좀 샤이니 하셔가지고, 이지쌤 얼굴 보려면 현장에 오셔야 돼요. 최세경님, 어, 퇴근하셨나 모르겠네요. 네, 퇴근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세경님은 반갑습니다. 벌써 ESG 기업 교육, 또 5주 과정 배우셨는데, ESG 평가 분석까지도 또 벌써 신청하셨더라고요. 네, 네. 이제 올해는 ESG 배우셔가지고, ESG 전문가로 이제 활동하겠다고 이제 다짐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이제 기업들이 이제 재무제표 공시할 때, ESG 관련한 이제 분석 보고서도 필수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이 분야에서 기업들이 관심이 많은데 우리 이지쌤이 전국에 또 ESG 관련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고 다양한 또 커리어가 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우리 이지쌤이랑 함께 기업교육 평가 분석에 관한 이야기 들어보시고요. 기업을 또 운영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이렇게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지쌤 화면 좀 공유해 주세요. 네. 화면 보이시죠? 네,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우리 기업교육 전문가 과정에 이어서 또 ESG 평가 분석 전문가 자격 과정 이제 참여해 주신 분들 여러 분 보이셔서 어, 또 이렇게 5주간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되고요. 사실 이제 기업교육 전문가 과정은 ESG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제너럴하게 알고 기업에 가서 ESG를 이끌어가는 또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키우는 그런 과정이었다면 이제 ESG 평가 분석 전문가 과정은 좀 더 이제 스페시픽한 거죠. 그래서 ESG 전체 이 지식 체계 내에서 평가 분석을 할 수 있는, 네, 이제 어, 기업이 사실은 ESG를 한다는 것 자체가 ESG를 어떻게 어, 활동 결과를 가지고 보여주고 그다음에 그 보여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받겠다라는 그러한데 거의 대부분이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평가하고 또 공시하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시점에 ESG를 준비하는 기업들에게 있어서 거의 뭐 ESG의 전부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 ESG 기업 교육 전문가 과정을 베이스로 해서 더 깊이 있게 이제 어떻게 하면은 ESG를 공시하고 평가할 것인가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고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AI를 활용해서 ESG의 그 좀 디테일한 그러한 전문 지식들에 좀 접근하기 어려운 점들을 많이 좀 이렇게 극복하고 AI를 활용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조금 선봤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제 평가 분석 전문가 과정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러한 AI를 활용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저도 기대가 크고요.
사실 어찌 보면은 이제 AI를 활용한 ESG 과정이라는 이런 ESG 교육 과정을 어, 국내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ESG 자체를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강의하시는 분들은 꽤 있지만 이걸 이제 AI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그러한 강의는 제가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뭐 물론 이제 제가 못 찾아봐서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아무튼 AI 지금 생성형 AI 또는 AI 에이전트들이 그 강력해지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이런 AI 툴을 활용하지 않는 ESG 평가 분석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조금 더 그러니까 뭐랄까요? ESG 된 개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AI를 활용했을 때 그 효과가 훨씬 더 강력하게 나타나더라.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같이 배워가고 활용해 보는 그러한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화면이 안 넘어간데? 그래서 이제 우선은 우리가 이 ESG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한번 더 리뷰를 해보고 갈 필요가 있겠죠? 어, 사실 ESG가 광풍이 불었던 거는 지난 2021년 정도였었어요. 그때 저는 좀 많이 바빴죠. ESG 하러 다니는 데 있어서. 네. 기업에서 이제 강의라든지 또는 뭐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요청을 하기도 하시고 막 그래서 많이 바빴고 이게 이제 2023년, 4년 되면서는 이 정권이 바뀌고 하면서 또 코로나 팬데믹의 어, 후폭풍이라고 할까요? 경기 침체라든지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그때보다는 열기가 좀 식지 않았나 싶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ESG라는 것은 중단될 수 있는 그러한 이슈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잠시 뭔가 이렇게 더 도약하기 위한 개구리의 움츠림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지금 상황으로 보는 전문가들의 시선이 많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러한 ESG를 미리 선점하고 준비하시는 것이 사실은 이제 향후에 제가 2020년, 21년 이때 그렇게 바쁘게 다녔던 그러한 상황이 다시 또 돌아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현재 이 ESG라는 것은 기업의 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되는 그러한 필수 조건이 되었죠, 이미.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과거에 우리가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기 위해서 뭐 CSR, 그러니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이슈가 됐었다가 이게 이제 ESG로 전환이 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CSR과 ESG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없잖아 있었는데 CSR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라는 것에서 이 네 가지 단계를 거쳐서 네 가지 책임을 다하면 기업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 네 가지 책임이라는 게 뭐냐면 경제적 책임. 그러니까 기업이 경영을 충실하게 하고 그것으로부터 이윤을 창출할 책임이 있다. 기업은 이윤을 창출할 책임을 다했을 때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책임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책임은 법률을 지켜서 경영을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법을 준수하는 책임이 있다. 네. 이게 이제 두 번째 책임이었고, 세 번째 책임은 윤리적 경영을 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법을 준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투명하고 공정하고, 네, 윤리적으로 경영을 해야 될 책임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이 창출한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사회 공헌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네 가지 책임, 이 네 개의 책상 다리가 밸런스를 잘 이루었을 때 기업은
오래오래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개념을 잡았던 것이 CSR이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뭐 기업의 이 사회적 책임을, 그러니까 그 사회 공헌 책임에 너무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CSR에서 이 외에 이윤을 창출할 책임이라든지 법을 준수할 책임이라든지 윤리를 다할 책임, 이런 부분들이 좀 어, 약간 소외되는 그러한 문제가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거는 뭐니 뭐니 해도 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네 개의 책상 다리가 굳건해야 된다라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었고, 그것이 2004년도에 UN 글로벌 컴팩이라는 곳에서 어, 드디어 ESG의 리스크, 그러니까 ESG 이슈에 해당하는 어,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 세 가지의 활동이 결국은 기업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기업이 기존에 재무제표를 잘 만드는 그러한 활동뿐만이 아니라 이 환경과 사회와 지배 구조라는 이 세 가지 ESG 리스크를 잘 관리했을 때 기업은 비로소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모든 그 글로벌 기업들과 그다음에 유엔이 공식 선언을 한 거죠. 네. 그 배경은 제가 이제 지난 그 ESG 기업교육 전문가 과정에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긴 한데, 하여튼 이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기업은 앞으로 ESG를 하지 않는 이상은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서 인정받기가 어렵다. 네. 그런 이제 환경이 이미 세팅이 되어 있다. 그래서 기업 지금 뭐 우선 그런 ESG 활동을 할 수 있는,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대기업 위주로 활발하게 ESG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중소기업, 그리고 아예 이제 작은 기업들, 소기업들까지도 ESG에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현재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ESG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좀 명확하게 이렇게 기업 내부에 내재화시키기는 아직은 좀 어려운 그런 환경인 것이, 이제 우리 같은 이런 ESG 평가 분석 전문가들이 활동을 해야만 하는 그런 이제 아주 숙명적인 그런 환경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ESG 생태계는 이러한 다양한 ESG 활동을 하고 그 한 활동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이제 체계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ESG 생태계가 다양한 그런 메커니즘을 형성을 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제 이 네 개의 필러, 그러니까 네 개의 축을 ESG 활동의 핵심 축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ESG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목표, 공시, 평가, 규제라는 네 개의 축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한다라는 게 최근 들어서 이제 ESG 활동을 하는 기업들의 핵심적인, 또 어떤 가장 음, 중요한 그런 영역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어떤 ESG 목표를 설정할 것인가, 또는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라는 것들에 있어서는 UN SDGs, 또는 뭐 UN 글로벌 컴팩 10대 원칙, 또 ISO 26000,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 내부에서 활발하게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평가를 할 때 가장 기본적이고 또 핵심적으로 보는 것이 바로 기업의 공시 결과죠. 그 공시 결과로 나오는 것이 어, 가장 이제 이 필수적인 게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같아요. 그 외에도 다양한 이제 ESG 활동들이 있지만,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어떻게 잘 만들어내느냐가 사실은 이제 이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어, 시험지의 답안지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공시를 얼마나 잘할 것인가는 뭐 GRI라든지 ISSB라든지 SASB라든지, 또는 유럽의 CSRD, 또 미국의 SEC,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이 평가, 레이팅이라고 하는 이 평가는 그러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뿐만이 아니고 기업의 다양한 그런 ESG 활동들을 등급을 매기고 채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등급을 매기고 채점을 하는 주체가 바로 기존의 기업의 신용 평가를 하던 기관들. 잘 알고 계시는 MSCI나 DJSI나 이런 곳이겠죠. 그래서 그런 기관들이 이제 ESG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뭐 기업 신용 평가를 해서 AAA 등급을 받았다느니 이렇게 하듯이 이제 ESG 등급도 A냐 B냐 C냐 뭐 이런 식으로 등급을 주는 이러한 이제 체계가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개념일 수도 있겠지만 ESG 규제를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ESG 규제가 강하게 작동을 하고 있는데 어, 유럽의 이 공시 기준인 CSRD를 잘 지키는 거라든지 또는 CSDDD, 그러니까 어, 그 공급망 평가죠. 네, 그러한 거라든지 또 시반, 작년부터 우리가 이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던 이런 기업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규제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 ESG 활동을 한다 그랬을 때는 이러한 네 가지 필러의 핵심적인 그러한 어떤 가이드라인, 이니셔티브 같은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걸 제대로 잘 적용할 줄 아는 그런 전문가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대기업은 당연히 그러한 전문가를 구성을 하고 뭐 팀을 꾸리고 이렇게 해서 대비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은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이걸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회사 내에 배치시킨다는 것도 쉽지 않고 또 그러한 전문가, 그러니까 ESG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인력을 채용하기도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ESG 평가 분석 전문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음, 결국 ESG는 기업이 뭐 예를 들어서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다양한 기업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했겠죠. 그 안에는 우리가 이 기업의 밸류 체인을 형성하는 다양한 그런 ESG 활동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이제 액션이라고 해요. 그런 액션이 어, 실행이 되면 그 실행된 거를 메저먼트 합니다. 그러니까 측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평가 이전에 이 측정이라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측정이라는 메저먼트 단계를 우리가 미리, 그러니까 평가를 받기 전에 미리 모의고사를 쳐본다. 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도 그렇게 잘못된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그다음 모의고사를 잘 맞으면 우리가 수능을 어, 높은 점수를 받고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모의고사를 치죠. 그럼 모의고사 점수가 내가 뭐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을 만큼의 좋은 점수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당당하게 수능을 보는 거잖아요. 그게 모의고사는 이 메저먼트, 측정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수능은 이 평가로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측정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의 약점이 있구나. 이런 거는 좀 잘하고 있네. 뭐 수학은 점수가 잘 나오는데 영어가 좀 점수가 떨어지네. 국어가 좀 점수가 안 나오네. 뭐 이런 어떤 이제 결과치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과제로 설정하고 그 과제를 전문가가 투입이 돼서 어떻게 해결을 해내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제 PDCA 사이클을 통해서 측정하고 다시 평가한 것을 다시 이제 또 목표를 새로 세우고 또 실행하고 평가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계속 진행을 하다 보면 결국은 수능 만점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이 쌓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런 모의고사를 보면서 또 계속 열심히 공부했습니다라는 것을 외부에 또는 내부적으로도 굳건히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공시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이고요. 그래서 이제 2026년부터는
우리 대한민국의 2조 이상의 그런 자산 규모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이 공시 의무를 가져야 될 수 있어요. 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정부에서 아직 이거를 명확하게 발표를 하지 않았는데 작년부터 계속해서 2026년도부터는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을 하겠다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2026년도에는 분명히 이 공시에 대한 의무를 확정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공시도 평가를 대비하는 하나의 그 의무적인 활동으로서 인식을 하게 될 거랍니다.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가 분석 전문가는 공시도 같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공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메저먼트 하는 것도 어떻게 하면은 측정을 잘 할 것인가, 또 거기에서 어떻게 과제를 잘 선별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5주간 하는 내용이 사실은 어찌 보면 이렇게 측정하고 공시하고 평가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볼 줄 알고 이걸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그러니까 숲도 볼 줄 알지만 나무 자체도 명확하게 이렇게 해석해 낼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갖춰야 ESG 평가 분석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커리큘럼 자체도 요 세 가지 프로세스를 아울러서 이렇게 어, 가져가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잘 됐다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는 임팩트 단계로서 어, 좋은 그런 평가를 바탕으로 뭐 마케팅을 한다거나 아니면 투자를 받는다거나 또는 거래처를 확보한다거나 이러한 성과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프로세스를 여러분들께서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 가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앞에서도 좀 설명을 드렸지만 이 공시는 일종의 답안지 제출을 하는 것이고 평가는 그것에 대해서 성적표를 받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시는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어떻게 쓸 것인가? 또 그 외에도 어, 이 평가를 하기 위한 다양한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이외의 답안지들 뭐 여러 가지가 또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작성을 하면 좋을 것인가 이런 것을 이제 알아가는 것이 공시고 평가는 좋다. 그러면 그러한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도 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은 잘 돼 있고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함이 있네. 또 그 외에도 뭐 언론에 공개된 거라든지 또는 각종 뭐 환경 사회 지배 구조에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을 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은 잘 돼 있으니까 이거는 A등급, 이거는 좀 뒤떨어지니까 이거는 뭐 C등급 이렇게 해서 등급을 주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실 평가는 어떻게 개념을 잡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이거는 어, 평가 분석 전문가가 하는 게 아니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세요. 이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MSCI나 DJSI나 또는 에코바디스 또는 한국 ESG 기준원 이런 곳에서 하는 게 평가거든요. 그러면 그 평가를 우리는 받게 되겠죠, 기업들은. 근데 평가 분석 전문가는 그럼 뭐 하는 거냐? 그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걸 또 해결해내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기업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아마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평가를 하는 어, 그 주체들의 그 구분을 좀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평가는 크게 이 두 가지 트랙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좀 아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ESG 자체가, 어, 우리가 기업이 신용 등급을 받을 때 어떻습니까? 그 신용 등급을 받은 그 신용 등급으로 뭘 하게 되죠? 투자를 받게 되죠. 그죠? 또는 대출이나 이런 거를 쉽게 받는다거나 또 뿐만이 아니라 기업의 어떤 재무의 건전성을 평가받기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ESG도
결국은 이런 투자자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투자하는 이 회사가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까라고 평가를 하기 위해서 도입을 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업의 어떤 투자 대상으로서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방향. 이게 이제 트랙 1이라고 본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업체가 뭐 우리 회사에 납품을 하는데 어, ESG를 잘하고 있는 업체인지 아니면 ESG를 잘 못하고 있는 업체인지를 좀 알고 싶다. 왜냐하면 나도 또 어느 다른 나를 평가하는 그 대상에게 평가를 받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A 대기업이 뭐 MSCI한테 또는 뭐 DJSI한테 평가를 받고 싶은데 그때 반드시 어, 공급 기업의 ESG 상황까지 같이 평가를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 나에게 납품하는 회사가 ESG를 잘하고 있는지 준비시키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데 이거는 MSCI나 DJSI가 평가를 해주질 않아요. 그러면 어디서 하느냐? 에코바디스라든지 RBA라든지 이런 공급망 평가 기관에서 그건 또 따로 별도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뭐 평가를 하는 기관들은 너무나 많고 다양하지만 우리가 거의 이제 이탑 탑 티어들을 본다 그러면 투자자용으로는 MSCI나 DJSI나 뭐 서스틴베스트 국내 서스틴베스트 서스테널리틱스 같은 그러한 어, 평가 기관들이 있는 반면 공급망을 평가하는 그러니까 납품하는 협력사들의 그런 ESG 활동을 제대로 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에코바디스나 RBA 같은 곳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양분해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평가 분석 전문가는 이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물론 대기업에 가서 평가 대응을 도와줄 수도 있겠죠.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흔치 않고 대부분은 이제 중소기업 가가지고 도와주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때는 사실은 에코바디스나 RBA가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좀 중요한 평가 대상이 돼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A 대기업이 우리 회사를 평가할 때 MSCI의 평가를 받는 기업이라면 MSCI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볼 거고 DJSI의 평가를 받는 대기업이라면 DJSI 시점에서 또 우리를 바라볼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MSCI나 DJSI에 대한 이해도 같이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평가 분석 전문가로서 활동을 한다는 것은 에코바디스나 RB나 이러한 공급망 ESG 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알고 이걸 대비할 줄 알아야 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고 대기업으로부터 평가의 어떤 시선을 바라보게 만드는 MSCI나 DJSI 같은 것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아울러서 전반적으로 평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기업에게 그러한 부분들을 잘 전달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이제 평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SR 같은 경우는 이제 잘하면 훌륭한 회사이네라고 하지만 잘하지 않으면 뭐 안 하고 있구나 이걸로 이제 끝나요. 근데 ESG는 그렇지가 않다. 네. 잘하고 있으면 좋은 회사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회사로 인정. 이렇게 하지만 잘하고 있지 않으면 뭐 안 하고 있네 이게 아니라 거기에 맞게 다양한 그런 리스크 프리미엄을 얻는다는 거죠. 네. 최근 들어서는 뭐 은행에서 대출을 할 때도 ESG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 회사들은 대출 이자율을 어, 낮춰주는 그러한 이제 대출 정책을 펴기도 하고요. 또 재작년에는 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 납품하는 기업들이 ESG 점수가 낮으면 그건 납품 중단 뭐 이렇게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ESG 평가 결과는 어떤 기업에게는 정말 거래처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아주 필수적인 거래처 하나를 잃어버리는 아주 그런 절대절명의 심각한 상황에 도달할 수 있게 만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된 것이죠.
뭐 물론 잘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자금 조달하는 거라든지 또 거래처를 확보하는 거라든지 또 고객으로부터의 어떤 평판이 높아진다는 이런 장점들도 분명히 있고요. 네, 그래서 ESG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궁금한 사항이고 또 전문가들로부터 도움을 받고자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코바디스 평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받아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우리 거래처에서 에코바디스 평가 점수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 ESG 활동도 잘 하고 했었는데 갑자기 거래처에서 에코바디스 등급 몇 점인지 갖고 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뭐 에코바디스가 뭔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문가를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뭐 에코바디스 지금 점수 좀 나오게 해주세요. 어, 당장 필요해요. 뭐 이렇게 이제 상황이 흘러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 수 있겠어요? 네. 에코바디스를 당장 점수를 높게 나오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뭐, 이제 뭐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걸 배워가겠는데요. 에코바디스를 준비하는 기간은 최소한 이제 6개월 정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뭐 자세한 거는 이제 우리가 과정 안에서 다룰 거니까. 그래서 회사는 지금 이제 당장 빨리 들고 오라고 하는데 그거 준비하고 점수 받고 하는데 6개월 걸린다 그러면 이제 뭐 사장님이 아주 얼굴이 노래지는 거죠. 네. 그런 상황들이 있답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뭐겠습니까? 기업 내에 이런 평가 분석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해프닝이기도 하고요. 뭐그 외에도 이제 뭐 상장을 하기 위한 절차라든지 또 유럽으로 수출하기 위한 그런 상황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평가를 위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좀 전반적인 ESG 평가와 관련된 기초 개념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그러면 도대체 이 평가를 어떤 회사들이 어떻게 하는 거냐, 도대체 뭘 평가한다는 거냐, 기업이 그 평가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다는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살펴보시죠. 사실은 지금 평가의 춘추전국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글로벌하게 뭐 평가를 하는 기업들이 뭐 600여 개가 된다고 합니다. 뭐 저도 그걸 다 알고 있지는 못하는데, 그만큼 예, ESG 평가의 기준 자체가 현재로서는 없어요. 네, 우리가 이제 앞에서 기업교육 전문가 과정에서 그 음, 환경, 사회, 지배 구조의 각각 그 가이드라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잘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때도 제가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이 평가 기관마다 우리는 좀 거버넌스 쪽에 좀 가중치를 두고 평가를 합니다. 또 우리는 환경, 특히 뭐 탄소 배출량과 관련된 쪽에 가중치를 두고 평가를 합니다. 우리는 인권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기업이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려면 뭐 인권과 관련된 노동 환경들이 잘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또 뭐 에코바디스 같은 경우는 지속 가능한 조달 정책이 뭔지를 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씩 다른 거예요. 물론 크게 보면 환경사회 지배구조라는 그 틀 안에 들어있는 건 사실이지만 어 이제 그게 그 약간 나비 효과 같은 거죠. 지배 구조를 좀 더 중요하게 본다 그러면 이 효과가 결국은 윤리 경영이라든지 공정 거래라든지 이런 쪽에 세부 디테일한 것에 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이 뭐 환경이나 뭐 인권이나 이런 건 굉장히 잘 해놨는데 공정 거래나 뭐 윤리 경영 이런 거를 좀 소홀히 해버렸다. 그런데 그 평가 기관은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봤다. 그러면 점수를 굉장히 낮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데
뭐 어떤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 수학 점수를 높게 평가를 하는데 나는 국어만 드립다 열심히 했다. 그래가지고 뭐 점수를 좋게 받아놨는데 막상 지원을 했더니 떨어졌다. 이런 것과 굉장히 좀 유사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대학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고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목의 점수를 확 높여놔야 되는데 그거를 제대로 못하면 대학에 떨어지듯이 평가도 맥락이 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이해할 줄 아는 게 평가분석 전문가의 역할인 거죠. 자, 그러면 이 성적표, 그러니까는 평가한 것을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했죠. 제가 아까 트랙 1과 2, 트랙 2를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 투자 관점의 이 자본시장 중심으로 보는 이러한 개념에서는 MSCI나 DJSI가 평가를 한다. 공급망 중심으로는 에코바디스나 RBA가 한다. 또 이제 국내는 또 조금 국내의 어떤 특성에 맞춰 가지고 ESG 기준원이라든지 서스틴 베스티 같은 곳에서 평가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두 축, 트랙 1, 2, 이 어, 투자 중심과 공급망 중심에 플러스해서 국내의 이해관계자 중심. 네. 국내는 아무래도 또 이제 국내 평가 기관의 점수도 궁금해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 세 가지 관점으로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글로벌 투자자 관점으로 본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특히 이제 이거는 대기업 위주의 평가가 돼요. 대기업들은 블랙락이라든지 뭐 또는 뭐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라든지 뿐만이 아니라 해외의 그런 다양한 국부 투자 자금 같은 것들 이런 것들로부터 투자를 받아야만 기업이 유지가 됩니다. 대기업 중에 뭐 자기 자본만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는 회사는 없어요. 그러면 그들로부터 투자를 받는 것이 대기업은 어찌 보면은 이 생명줄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 투자를 받을 때 이 MSCI나 DJSI나 아니면 서스테나리틱스 같은 곳에서 ESG 평가를 잘 받아야 투자도 잘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투자자 관점은 사실은 어찌 보면 좀 대기업에 해당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제가 자꾸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MSCI나 DJSI나 서스테이널리틱스 같은 것은 어떻게 그런 평가를 할까? 이걸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대기업도 거기에 대응을 하는 거고, 그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도 그 맥락에 맞춰서 ESG를 준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그 MSCI 홈페이지인데요. MSCI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뭐 기존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 신용 평가를 하는 그런 글로벌 기관으로서 굉장히 독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죠. 잘 아시는. 예, 모건 스탠리가 어, 하는 그 평가이고요. 여기서 이제 ESG 평가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사회 지배구조라는 요 세 가지 3대 축을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10개의 테마를 구축을 합니다. 뭐 기후변화, 인적자본, 뭐 윤리경영, 뭐 여러 가지 그런 10개의 핵심 테마를 기준으로 하고 거기에 35개의 키 이슈. 특히 이제 어, MSCI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산업별 핵심 이슈에 대한 가중치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자산업인지 또는 뭐 자동차 산업인지 또 뭐 소프트웨어 산업인지 이런 산업별로 ESG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좀 특화된 그런 산업의 특성이 있는 것을 감안해서 네,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좀 특징적인 것은 MSCI는 내가 이거 평가할 테니까 뭐 제출해줘. 뭐 기업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제출하시고 그다음에 뭐 회사 내에 무슨 ISO가 있으면 그거 제출하시고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지 않아요. MSCI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MSCI는 평가를 할 때 공개된 데이터. 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뭐 SNS나 아니면 인터넷이나 또 그 외에도 오프라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공개된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떨까요? 기업 입장에서는
내가 평소에 했던 활동들이 대외적으로 공개가 되고 그 공개된 내용들이 MSCI가 지켜보는 거예요. 내가 너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어. 이렇게 보고 그러한 자료들을 수집해서 평가를 딱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때요? 평소에 잘해야 되겠죠? 네. 내가 평가받아야 돼라고 해가지고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점수를 잘 받기는 어려운 거예요. 음. 공개된 데이터를 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MSCI의 특징은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는 그 DJSI, 그러니까 S&P 글로벌에서 하는 이제 다우존스죠. 다우존스. DJSI이고요. DJSI는 MSCI와는 좀 다른 방법으로 평가를 해요. 그래서 설문을 합니다. 설문을 하고, 그러니까 설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뭐, ESG 활동, 그러니까 환경에서 에너지 사용량이나 탄소 배출량을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여기에 답변을 받아요. 그리고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그 잘하고 있는 결과물이 뭔지를 달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단순한 정책만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목표를 설정하고 그걸 실행해서 성과를 어떻게 내고 또 그 내용 자체가 제3자 검증을 통해서 증명이 될 수 있는 굉장히 까다롭게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2월 달인데 DJSI가 해마다 2월 달이면 2월북을 발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평가한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의 평가 등급 점수 이런 것들을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근데 그 발표를 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4월 달부터 그러니까 이런 설문을 오픈하고 답변을 받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결과도 발표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2월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2월 달이잖아요. 이제 조금 기다리면 아마 DJSI에 벌써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이어북이 나오니까 그때 이제 기업들이 우리 뭐 삼성전자가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뭐 DJSI 등급의 A 등급을 받았습니다. 뭐 현대자동차가 뭐 MSC에 뭐 몇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쭉쭉쭉쭉 나오는 시기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서스테이너리틱스라고 그러니까 MSCI가 전 세계에 이제 많은 그런 ESG 평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DJSI가 거의 음, 이 양분되어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 틈새를 또 서스테이너렉스가 이 서스테이너렉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유명한 그 펀드 투자 평가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평가를 많이 받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리스크 관리라는 측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리스크 노출이 적은가, 이걸 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우 단계, 미디엄 단계, 하이 단계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또 이 이제 투자 배제 기준을 적용을 해요. 그래서 이 회사는 리스크가 너무 높아서 투자를 하면 오히려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판정을 하기도 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투자하기 좋은 회사냐, 투자하기 안 좋은 회사냐라는 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 반영하는 그러한 이제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서스테널리틱스까지. 네. 그다음에 이제 공급망 관점으로 가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내가 A라는 대기업에 납품을 하는데 나의 이 ESG 활동에 대한 점수는 몇 점 정도가 될 것인가 또는 이제 A 대기업이 에코바디스의 뭐 실버 등급 이상을 제출해 주세요. 뭐 실버 등급 이하로 떨어지는 회사는 납품을 거부합니다. 뭐 이런 이제 형식이 돼요. 그래서 이제 에코바디스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글로벌 공급망 평가의 표준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거의 많은 회사들이 에코바디스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부터 있어 왔던 이 RBA라는
이쪽으로도 이제 평가를 요구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 두 평가 기관도 이 공급망 평가를 거의 양분하고 있고, 그렇지만 또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에코바디스 홈페이지인데요. 에코바디스 같은 경우는 이 회사가 팔러시 정책을 잘 수립했는가, 그다음에 그것을 조치를 잘 했는가, 그러니까 실제 이제 실행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를 KPI 데이터하고 측정을 하고 성과 지표를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까지 다 봅니다. 그래서 결국 이걸 가지고 이제 온라인으로 네, 점수를 매겨요. 그래서 뭐 환경, 뭐 인권 노동, 그다음에 뭐 지속 가능한 조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플래티넘, 골드, 실버, 브론즈 이런 식으로 등급을 매겨주는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글로벌 고객사들은 실버 이상을 좀 받기를 원해요. 예.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이제 골드 정도 받는 경우가 좀 큽니다. 그래서 뭐 플래티넘까지 받는 경우는 상위 1%이기 때문에 거의 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거는 이제 좀 정말 특수한 경우가 있을 거고, 골드 받으면 굉장히 상위 5%로 잘 받은 거고, 실버가 15%이기 때문에 실버도 사실은 이제 쉽지 않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 퍼센테이지가 그러니까 그 평가의 난이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몇 년 전, 그러니까 2000년대, 2020년대 초반 이때는 에코바디스 좋은 점수 받기가 그렇게 까다롭진 않았는데, 이제 작년에는 굉장히 까다로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온라인으로만 평가를 하다 보니까 좀 점수를 매기는데 좀, 이 신뢰도나 이런 거를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RBA라고 해서요. 주로 전자제품, 그러니까 전자산업 쪽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이 납품을 하는 회사들의 그런 지속 가능한 활동을 평가를 할 것인가라는 그런 기준들을 노동, 뭐 보건안전, 환경, 윤리, 경영 시스템까지 이렇게 VAP라고 해서 이 어세스먼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게 굉장히 현장 방문을 통한, 그러니까 현장 인터뷰라든지 또는 현장에서 직접 운영되고 있는 그 프로세스 또는 공정 뭐 이런 것들을 다 직접 눈으로 보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코바디스와는 달라요. 에코바디스는 절대 현장에 와서 보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을 온라인을 통해서 온라인에 제시된 자료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RBA는 직접 현장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RBA를 선호하는 고객사도 있다. 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자세한 사항들은 이제 하나하나 좀 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국내 평가 기관들은 KCGS라고 하는 한국 ESG 기준원이 거의 이제 국내의 탑티어 평가 기관입니다. 그래서 한국 ESG 기준원으로부터 받은 평가 등급이 사실상 이제 ESG 등급이다. 이렇게 이제 인정해주는 분위기이고요. 그 외에도 서스틴 베스트라는 또 평가 기관이 있고, 또 한국 ESG 연구소라는 평가 기관이 있고, 그 외에도 또 더 있긴 하지만 국내는 이렇게 한 세 개 정도의 평가 기관에 이 평가를 받는 것으로 거의 가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도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한국 ESG 기준원은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지, 서스틴 베스트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무슨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하고 거기에 또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를 해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뭐 이제 그중에 뭐 이렇게 대표적으로 한국 ESG 기준안의 평가 대응의 포인트를 보면은 환경, 사회, 지배 구조 이 각각에 대해서 어,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고 또 어떤 가이드라인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잘 되어 있는지, 뭐 대부분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환경의 그런 뭐 탄소 배출량이라든지 사회 인권 노동이라든지 또 지배구조의 이사회 또는 뭐 윤리 경영 뭐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이 이제 어, 구성을 하고 있긴 하지만 또 KCGS만의
또 그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중치를 두는 그런 포커스들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확인을 하고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국내 평가 기관에 대해서까지 좀 살펴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어,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알기는 좀 어렵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ESG 평가 분석 전문가라는 그러한 영역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되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런 평가 분석 전문가로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네. ESG 특히 이제 뭐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ESG 전문가의 그런 영역에 계신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부족함이 많고 그다음에 그 몇 년 전만 해도 이러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드물어서 이런 분들의 이제 몸값이 굉장히 높았던 거죠. 네. 어, 실제로 정부 부처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어요. 작년만 해도 제가 뭐 하여튼 몇 개 그 큰 기관들의 그 ESG 평가 대응을 위한 수준 진단과 그다음에 어, 컨설팅 이런 것들을 꽤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늘어날 것이고 그걸 대응하기 위한 전문가들도 점점 필요하게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런 준비 과정이 필요한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런 평가의 방식이 과거에 그런 제출된 보고서만을 보고 하던 것에서 동적 평가라고 하죠. 아까 MSCI가 하던 것처럼 다양한 기업의 활동들을 모니터링하고 그러한 것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AI를 활용한 또 빅데이터를 활용한 그런 분석 이런 것까지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한 노력들이 좀 필요하고요. 어,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투자 관점의 그 평가 기관인 MSCI나 DJSI나 서스테나리스 그다음에 공급망 관점의 에코바디스나 RBA 그리고 이제 국내의 KCGS, 서스틴베스트 뭐 이러한 평가 기관들의 목적 방식 그다음에 핵심 키워드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어, 네 단계로 기업에게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을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진단을 하는 거죠. 회사가 그동안 쭉 해왔던 ESG 활동을 아까도 말씀드렸죠. 모의고사 보는 거라고. 예. 그래서 이제 뭐 병원에 가면 우리가 우리 내 몸이 건강한지 이제 건강 검진하는 거랑 같은 개념인 거죠. 그래서 진단을 해보니 뭐 고혈압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뭐 환경에 이 탄소 배출량 관리가 미흡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점이 나오고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라고 하면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요러요러한 것들을 어, 작성을 하시고 요런 거를 챙겨 놓으셔야 됩니다. 라고 이제 그런 것들을 과제를 선정하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해주는 구축 단계. 예. 여기는 이제 반드시 KPI라든지 또는 관련 정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마련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제 대응하기 위한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발간이라든지 또는 그 외에도 그런 평가 가이드라인, 지침들에 대한 대비 이런 거에 이제 페이지 3에서 대응을 하는 거고 이제 그리고 나서 페이지 4에 가면은 이런 부분들을 점점 고도화시키고 뭐라고 할까요? ESG를 정말 잘하는 기업으로서의 그런 이미지 형성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구축해 나가는 그러한 단계로 가야 되는데 그거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ESG의 기업 내재화까지 챙겨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아주 일사불란하게 어, 계획을 세우고 실행 방안을 마련해내고 그리고 직접 기업에 가서 부딪혀서 이러한 것들을 리딩해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까지를 이제 꾸준히 구축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방법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선은 이러한 이론적인 내용들을 충분히 습득을 하고요. 또 최근에 이제 제가 앞에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테일한 그런 지식들은 AI를 통해서 좀 더 보완을 하고 세컨드 브레인 형태로 이제 가는 거죠. 나는 ESG 이런 전반적인 틀을 딱 꿰차고 있고 그다음에 디테일한 것은 AI를 통해서 확인하고 또 뭐 이렇게 이제 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기업에 찾아가서 기업의 뭐 CEO든 아니면은 ESG 담당이든과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전달해주고 준비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것까지 챙겨주고 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이제 막연하게 생각하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지만 직접 한번 이제 해보면 아 이런 거구나라고 금방 이해가 되고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AI가 활용이 되면서 더 쉬워졌어요, 사실은. 과거에는 모든 지식을 내 머릿속에 다 집어 넣고 그걸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 역량이 필요했다면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프로세스를 꿰뚫고 그 세부적인 것들은 AI 에이전트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형태 이런 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조금 더 과거보다는 내가 모든 거를 다 구축해야 되는 그러한 것과는 좀 달라진 양상으로 이제 가고 있다. 기업들도 사실은 AI 활용을 원하거든요. 제가 요즘에 이제 뭐 어젠가도 어제 그제 기업 방문했을 때도 이런 AI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더니 굉장히 이제 이거 너무 좋다. 우리도 사실은 이거 담당자가 이런 거 다 챙기기 어려운데 이걸 AI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너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시는 것들도 좀 많이 보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좀 뭐 준비를 하긴 했지만 시간상 뭐 자세하게 설명은 그 본 과정에서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중요성 평가를 하는 거 이게 이제 또 우리가 ESG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또 그리고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발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중 중요성 그러니까 CSRD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중 중요성의 개념이 굉장히 이제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성 평가라는 것은 뭐냐면 ESG 활동을 하기 위한 ESG 이슈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 굉장히 많은 모든 것을 동등한 가중치를 가지고 다 준비하려면 기업이 너무 힘들어서 그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 회사는 어떠한 이슈가 가장 중요한가? 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KESG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환경에 17개, 사회에 22개, 지배구조에 17개 이렇게 가이드라인 지침이 다 있는데 그 60개에 해당하는 그걸 모든 것을 다 동등하게 중요하게 생각해 버리면 너무 할 일이 많은 거죠. 또는 그거를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에 다 다루려면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가 수백 페이지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ESG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많은 이슈들 가운데 뭐, 한 뭐, 10개, 10개만 선정해서, 예를 들면, 10개만 선정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이제 그러한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에서도 중대성 평가를 통해서 선정된 중요 이슈만을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에 다루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 방식을 써요. 그래서 이 중대성 평가가 중요하고요. 과거에는 단일 중대성을 얘기를 했지만 현재는 이제 이중 중대성, 이중 중요성을 얘기를 한다. 그래서 어, 우리가 중요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업의 활동이 환경이나 이런 거에 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걸 이제 중요하게 보는 건데 이중 중요성은 거기에 덧붙여서 그러면 환경이 기업의
재무제표, 재무적인 영향에 어떻게 주느냐, 이해관계를 주느냐, 이런 걸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뭐 예를 들면 대구에서 사과를 재배하기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가 이제 된다 그러면 만약에 대구에서 사과를 재배하는 기업이다. 이러면은 기후변화로 인한 리스크가 엄청 커진 거잖아요. 뭐, 안 그러면은 이제 회사를 대구 위쪽으로 뭐 경기도 쪽으로 옮겨야 될 수도 있는 이제 그러한 굉장히 큰 중요한 임팩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어, 기후 변화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같이 보는 거. 그러니까 기업의 활동이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것을 우리가 단일 중요성이라고 한다 그러면 기후 변화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보는 것을 어, 이중 중요, 그 두 가지를 같이 보는 것을 이중 중요성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자세한 내용들은 뭐 과정에서 우리가 배우게 될 거니까요. 어, 어, 뭐 그렇게 좀 보시면 돼서 그래서 이제 기업이 기후 변화, 기후 환경에 미치는 영향, 환경, 사회,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는 임팩트 머티리얼리티, 영향 중요성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환경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이낸셜 머티리얼리티, 재무적 중요성이라고 보고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우리는 그것을 머티리얼 토픽, 중대 이슈라고 선정을 해서 그 부분을 이제 다루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미리 설명드린 부분이니까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중대 이슈 프로세스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내 이슈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이것에 이제 스텝 2에 가면 영향을 식별하는 방법, 그리고 스텝 3에서는 그것들의, 어, 그, 심각성이라든지 또는 중요성, 이런 것들을, 가중치를 주어가지고 중요도를 찾아내서 중요한 이슈들의 점수를 부여하고,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부터 해서 중요한 이슈라고 보는 이런 중요성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우선순위를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단계에서는 스텝 1에서는 이렇게 이슈 풀을 구성을 해요. 그러니까 글로벌 스탠다드라든지 또는 뭐 동종업계 벤치마킹 하는 거라든지 또 미디어 리서치를 하는 거라든지 또는 인터널 리뷰라고 해서 회사 내에서 ESG와 관련된 다양한 그런 경영 전략 또는 여러 가지 임직원의 인터뷰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면 이슈 풀이 구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이슈 풀을 가지고 거기에 이제 가치사슬 기반으로 임팩트, 리스크, 오퍼튜니티 요 IRO를 매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것들이 큰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거기에 임팩트 어세스먼트 그러니까 어, 이 영양 중요성에 대해서는 심각성과 발생 가능성 이런 것들을 점수를 부여해 가지고 뭐 우리 회사는 어, 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심각하다. 그리고 발생 가능성도 높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뭐 이제 10점의 점수가 나왔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 인권 헌장과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건 뭐 9점. 그러면 이제 이것들이 중요한 이슈가 되는 그런 방식이고요. 그리고 이제 재무 중요성은 마찬가지로 우리 회사 재무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고 발생 가능성은 얼마나 높을 것인가 이런 것식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세부적인 것들을 이제 한번 나중에 다뤄보시게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그러니까 영양 중요성과 재무 중요성에서 둘 다 높은 점수를 받은 이 영역, 이 핵심 영역이라고 하는 이쪽이 이제 최우선 관리 이슈가 되는 그러니까 중요 이슈로 선정을 하게 되는 이러한 프로세스를 가지고요. 거기에 맞춰서 공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다양한 그런 경영 전략에 통합을 시키고 그러한 통합된 그 경영 전략을 실행을 함으로써 이제 어, 그 우리가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에 나타난 그런 결과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회사가 움직이는 그런 과정이 일치되는. 이게 일치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걸 이제 그린 워싱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가장 많은 소송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유형 중에 하나도 너 이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보니까 뭐 잘한다고 써놨던데 실제 회사의 상황을 보니 뭐 언론에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뭐 인권 경영 안 돼 있다고 나오고 그러는데 너희 그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믿고 투자했다가 난 망했어. 너 배상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소송도 꽤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정리를 하자면, 어, 평가 분석 전문가는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러한 평가를 하는 프로세스라든지 또는 평가 기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담당 직원을 두기가 쉽지 않고 담당자가 있다고 해도 거기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외부 전문가 형태로 가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전문가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한 전문가들이 굉장히 이제 절실한 거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내가 납품을 할 수 없게 될 상황도 만약에 벌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 돈은 달라는 대로 줄 테니까 빨리 이거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이럴 수도 있겠죠. 심한 경우는. 그게 이제 당장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기는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기업 내부에 그런 프로세스를 PDCA 프레임워크를 도입시켜 가지고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러한 것들도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기업의 ESG 비전 체계를 구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ESG 비전,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기업이 가지고 있던 미션과 비전이 있지만 거기에 ESG를 내재화시킨 ESG 비전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전략과 그다음에 액션 플랜까지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이제 가능해야 되겠죠. 어,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당장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좀 중기로 가져갈 수 있는 거, 그리고 장기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이나 리더십의 어떤 변화까지도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구분을 해서 로드맵을 만들고 마일스톤을 정해주고 하는 이러한 것들까지도 좀 해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과제 도출을 해야 되겠죠. 진단, 메저먼트를 하고 나면, 뭐 건강 진단하고 나면은 뭐 간이 안 좋은지, 뭐 혈관이 안 좋은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 간을 더 좋게 만들려면 약을 쓰든지 아니면, 음식 섭취나 운동 요법 이런 것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처방을 하고, 그걸 꾸준하게 뭐 1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멘토 역할을 해주고 뭐 이런 과정들을 다 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ESG도 그런 과제를 도출하고 또 그걸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걸 잘 실행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언해주고 도와주는 멘토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KPI 형태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전사 KPI가 있고, 그다음에 각그 ESG 관련된 각각의 KPI, 뭐 인사팀의 KPI, 또 뭐 마케팅 팀의 KPI, 뭐 이런 식으로 어, 만들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그 팀의 KPI 안에 그 팀 원에게도 KPI를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최근에는 과거와는 달리 그러니까 뭐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ESG KPI 한 개를 달성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 만들어가는 그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KPI들이에요. 온실가스 감축률을 40% 절감하겠다. 뭐 재생에너지 RE 100을 달성을 하겠다. 뭐 환경 법규 위반은 0건으로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예를 들면 KPI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평가하고 보상하는 것을 연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ESG KPI를 한 개를 달성해라. 뭐 두 개를 달성을 해라. 또 팀장은 뭐 어떻게 해라. 아니면 이 팀은 ESG KPI 어떤 것들이 달성이 되어야만 어, 연봉에서 고과를 높게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죠. 근데 현실은 사실 이건 좀 이론적으로는 아주 굉장히 좋은데 현실에서는 아직 좀 잘 시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접 가보면 ESG 점수가 높게 나오는 회사조차도 이렇게 어, 뭐 팀별 KPI나 아니면은 개인별 KPI까지 잘하면은 팀별 정도는 있는데 개인별 KPI를 하고 있는 곳은 제가 거의 못 봤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갖춰지도록 우리가 세팅을 해주면 기업 입장에서는 뭐
뭐라고 할까요? 좀 어쩔 수 없이라도 내가 좋은 연봉을 받고 싶으면 ESG 활동에서 이러한 KPI 정도는 내가 꼭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이러한 평가나 또는 공시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ESG 데이터를 잘 다뤄야 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60여 개 이상의 그런 ESG 데이터들, 뭐 60여 개가 뭡니까? 뭐 600개가 될 수도 있겠죠. 많은 그런 활동을 하는 곳은. 그러면 그러한 데이터를 뭐 엑셀로 관리할 거냐? 뭐 AI로 관리할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좀 그런 역량들이 좀 확보가 돼야 되고요. 최근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SaaS라고 하죠.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뭐 이러한 SaaS 형태로 구축을 하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ESG와 DX 또는 AX 이런 것들이 갖춰져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에 대한 이해도 어, 같이 이렇게 높여 가시는 게 좀 필요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형태도 만약에 제시를 해줄 수 있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좋아하겠죠. 물론 당연히 이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장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이제 로드맵을 그렇게 제시를 해준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뭔가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명확해지고 그걸 어떤 시스템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좋은 그런 솔루션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KPI를 통해서 기업 내부의 비전, 로드맵, 실행 과제 체계를 잘 구축해서 중장기 마일스톤을 정하고 그다음에 인사 고과라든지 금전적인 보상까지도 연동시켜주고 그리고 IT 시스템을 구축해주고 이런 게 이제 쫙 됐다 그러면 어, 평가 분석 전문가로서는 뭐 최고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네. 네, 뭐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은 좀 약간 이상적이긴 합니다. 현실의 중소기업의 현실에서는 이거를 다 해내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제 뭐 단계별로 가는 거예요. 첫 번째 뭐 진단부터 제대로 하고 과제 잘 도출하고 그걸 다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시하는 이러한 어찌 보면 좀 기초 단계? 예. 그것만 잘해줘도 기업 입장에서는 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지는 거다 보니까 그걸로도 당장은 예, 충분히 뭐 평가 분석 전문가로서 역할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더 나아간다면 지금 보시는 이런 것까지 구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로서 활동을 한다 그러면 아마 뭐 몸값이 굉장할 겁니다. 이런 정도까지 한다 그러면 뭐 진정한 이제 ESG 전문가로서의 활동을 정말 제대로 하실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그러한 전문가를 원하는 시대도 머지 않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당장 뭐 2026년 2월 오늘 시점에서는 그것이 좀 시기상조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느 곳의 어떤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당장 절실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기업 전반적인 생태계에서 이러한 단계까지가 필요해지려면 아직은 좀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1년 내, 2년 내 이제 그런 것들이 차근차근 시장에 수요가 생기고 하면 ESG 평가 분석 전문가로서는 굉장히 높은 모험값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네,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것들이 좀 ESG 평가 분석 전문가로서의 어떤 필수적인 역량에 관련된 것들 위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5주 과정 동안 이제 차근차근 단추를 하나하나 잘 끼워가서 마지막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함께 구축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갖추도록 제가 이제 열심히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이런 전문가다운 전문가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냥 좀 허접한 그런 어, 영역의 전문가가 아니라 진짜 기업에게 꼭 필요하고 또 기업을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영역에서의 전문가라는 자부심과 또 높은 그런 몸값으로 활동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래 비전 이런 것들을 좀 어, 충분히 인지하시고 이 과정을 좀 음, 참여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네, 지금까지, 네, 네. 이재쌤 장경국 박사님 감사드리고요. 제가 제 화면을 좀 공유하겠습니다. 박사님 보시면서 추가 설명을 좀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ESG 평가 분석 전문가 1급 자격 과정은 2월 20일 금요일 밤 8시에 3시간씩 해서 5주 총 15시간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요. 저번 1월 2일 날 개강한 ESG 기업 교육 전문가 과정도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운영을 했어요. 그때 너무 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기업 교육 코스가 마무리됐고요. 요번에 하는 ESG 평가 분석 전문가는 실제로 이제 기업에 대한 평가나 공시 대응과 관련된 모든 것을 배우시게 될 거고요. 지금 현재 글로벌 공시 의무화, 그 다음에 뭐 공급망 실사, 뭐 이런 용어들을 좀 배우셨는데 처음 듣는 분들은 좀 어려우셨을 거예요. 근데 어, 조금 어렵지만 앞으로 미래의 30년을 먼저 이제 이끌고 나갈 리더로서 이 과정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예, 아마 저 때 저 과정 배워서 배우길 잘했다. 내가 먼저 이제 이 시장에 나가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공인된 자격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 장 교수님처럼 ESG를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를 컨설팅 하는 사람들은 이제 바로 이제 피부로 느끼듯이 수요는 굉장히 많아. 왜냐, 대학 무조건 해야 되니까, 법으로 무조건 해야 되는데, 이거를 도와줄 수 있을 만한 분들은 굉장히 적은 상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6년,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확대해서 법제화된 27년에 앞서서 지금 준비하셔가지고, 저희 과정에서 이제 공동저서도 기획해서 지금 이제 기업교육 전문가 과정분들도 이제 공동저서 지금 기획해서 이제 스타트 이제 출발하고 있고요. 평가 분석도 따로 또 공동저서가 진행이 됩니다. 그 카테고리 주제가 좀 달라서 각각 이제 도서 출간이 될 거고요. 요번 과정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 희망하시는 분들은 출판까지 같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ESG 평가 분석 전문가 1급 자격 과정으로 이제 이지쌤과 함께 하시게 될 거고요. 우리 이지쌤이 좀 현장은 엄청 많이 강의를 하시는데 줌 라이브를 아직 좀 어색하시대요. 그래서 오늘 얼굴을 안 보여주셨는데 저희 과정 수료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현장 세미나가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때 또 우리 서울 가산 디지털 단지 제노스쿨 강연장에서 아마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ESG 3.0 혁명 저서 출간했던 했기도 하셨고 책이 너무 좋아요. 책이 너무 좋은데 홍보가 좀 덜 돼가지고 저라도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경영학 박사시고 또 이제 컨설턴트, 기업 컨설턴트 회사도 운영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거의 300여 개 기업을 컨설팅 하신 그 노하우를 가진 우리 이재생과 함께 네, ESG 평가 분석 과정에 오시면 아마 대기업의 전략기획 파트나 복잡한 데이터 분석 방법, 근데 지금 오늘은 AI를 활용하는 거를 시뮬레이션은 안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유료 과정에 오시면은 AI를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중기 기업이나 중견기업들, 소상공인들의 기업들의 그 이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 노하우들을 알려주실 건데 어, 기업들은 그 뭐 제조업, 그다음에 금융업, 그다음에 저희 뭐 출판업, 교육업 이런 식으로 서비스업 이렇게 그 업종별로 이 분석하는 그 키포인트가 다 다르더라고요. 이제 거기에 맞춤형으로 그 분석하는 노하우도 배우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이 AI를 활용하면 뭐 ESG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업무 효율이나 생산성 분야에서는 엄청나게 효과가 많이 얻을 수 있죠. 그리고 특히나 ESG 데이터는 굉장히 복합적이고 그 계층 구조가
검토해야 될 것들이 많더라고요. 기업교육 전문가 과정에서 저도 함께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정도의 양을 사람이 해서 분석한다는 건 비용을 엄청 많이 줘야 되거나, 그런 시간을 엄청 많이 들여야 되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AI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으로 ESG 평가 분석하는 거를 이번 과정에서 이제 배우실 수 있습니다. 뭐 지금 할 수 있는 핵심 전략 실무 역량 마스터라고 해서 GPT로 ESG 리스크 자동 분석, AI 기반 글로벌 기준 데이터 표준화, 자동화된 벤치마킹 리포터 생성, AI 활용 전략 로드맵 수립,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뭐 인사이트나 아웃풋, 결국은 이제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지 뭐 샘플안이나 초안이라고 하더라도 그 평가 보고서 마지막에 이제 평가 분석 보고서가 나와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어떻게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배운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 나가서 실제로 장 교수님처럼 기업의 ESG 컨설턴트로 활동하실 때 어떻게 이제 내가 만난 고객들을 대상으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 배우시게 됩니다. 총 5주 과정이고요. 1주차에는 글로벌 표준 평가 구조라고 해서 MSCI 글로벌 평가 기관의 핵심 평가 지표들을 배우게 될 건데요. 이 글로벌 평가 기준의 기관들의 그 지표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이제 국내 기업들이 이제 결국 성장하려면 해외 투자 자본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미 해외 투자 자본들은 ESG 평가 분석에서 재무제표 플러스에서 ESG 관련한 공시 내용이 부실하거나 기준에 맞지 않으면 투자 자체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기업에게도 중요하지만 ESG 평가 분석을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컨설팅을 하실 때도 이 기업이 제대로 이 기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안 된다면 왜 안 되고 있는지 그 문제점을 파악해서 이제 컨설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속 가능 경영의 핵심 리스크. 네. 일단 분석해서 식별하신 다음에 이거를 AI를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이 방대한 데이터를 그 여러분들이 방문한 그 기업 맞게, 업종에 맞게 이제 그 풀어낼 것이냐. 그리고 3주차 때는 이 데이터 분석과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전문가 수준으로 레포트를 작성하는 방법을 배우시게 될 거고요. 4주차 때는 평가 등급에 따른 약점 지표와 그다음에 장점 지표들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 기업이 꾸준히 매출을 잘 내고 성장하기 위한 그런 필수 포인트들을 체크하신 다음에 앞으로 이제 미래 사회에 앞으로 이제 계속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한 대응 전략이나 로드맵 수리도 이제 설계하는 법도 이제 AI 활용해서 배우시게 될 거고요. 이제 마지막에 우리 5주차 과정에서는 어, 이제 이 전체 이제 그 기업의 하나 ESG 이 채널로서의 그 시스템을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자격 과정에 대한 과제나 이런 거는 이제 본강의에서 그 수업을 들으는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요. 실제로 ESG 과정은 온라인으로 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현장으로 대부분 하고 비용도 보통은 뭐 한 14시간 정도 현장 세미나하고 교재 주고 최소 뭐 330에서 뭐 280 이 정도 받더라고요. 뭐 녹화본을 주거나 어떤 추가 템플릿을 주거나 이런 거 없이 이제 현장 세미나로 많이 해요. 왜냐하면 워낙 좀 중요한 주제 이슈다 보니까 강사님들이 이 노하우를 노출되는 걸 별로 그렇게 원치 않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또 해야 될 것들이 있다 보니까 대부분 현장으로 하고 굉장히 고액으로 받거든요. 저희가 이제 15시간에 온라인으로 하고 녹화본까지 제공하면서 강의 핵심 내용도 다 드리거든요. 템플릿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번 과정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ESG 실무 트레이닝 코스라고 보시면 되고, 어, 저희가 이제 수업하시고 끝나면 1급 자격 과정, 그 다음에 또 공동저서 추가로 옵션에서 선택하신 분들은
저희 제노북스에서 ESG 관련 이제 상반기에 출간되는 공저자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하고 날이 좀 따뜻해지면 저희가 별도로 수강생들 대상으로 자격증 1급 취득하신 분들 현장 세미나가 별도로 좀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5주 정도 온라인 하고 과제 안내하고 또 과제 제출하는 기간이 있고 공조하시는 분은 또 책 쓰는 기간들이 있지만 실제 이게 전체 코스를 보면 현장 세미나까지 만약에 이제 봄에 것까지 한다면 거의 한 5, 6개월 정도 계속 집중 케어를 받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 엄청난 너무 저렴하죠. 거의 6분의 1 가격이고요. 지금 다음 주 월요일까지 가격을 안 써놨네요. 네, 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제 45만 원으로 얼리버드로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톡방에 가시면 여러분들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ESG 주제는 사실은 여러분들 이제 단톡방 많이 활동하시겠지만 이 자격 과정으로 온라인으로 녹화본을 주면서 ESG 과정을 하는 데는 없어요. 우리나라의 온리 유일한 과정이고 이 가격으로 하는 데도 없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제 선점하시기에 되게 좋은 기회이고 아주 저렴하니까요. 제가 너무 저렴하게 해서 이 관계자분들한테 연락을 받고 엄청 혼났어요. 네, 카드 결제 눌러보시면 여기 제목이 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스토어의 어떤 그 특징 때문에 그런 거고요. 여기 1급 과정은 45만 원이고요. 1급 과정 플러스 공동저서까지 하시게 되면 115만 원입니다. 예. 그래서 집중 5개월 케어 받으시고 라이브 수업 참여하시고 녹화본 보는 거, 그다음에 자료는 어떻게 저희가 드리냐면 제가 이런 식으로 노션으로 자료를 드려요. 그러면은 여기 수강생 제공용에 우리 이제 저번 기수분들 들어와 계시는데 어, 이런 식으로 교수님 강의한 거를 이제 교수님 워낙 전문가고 20년 이상 컨설팅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이 다 익숙하지만 우리 교육생분들은 이제 처음 접하는 분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강의를 제가 학생 버전으로 각색을 좀 쉽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정리해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기 쉽게 이렇게 정리를 표와 그래프로 해서 쭉 정리해 드리고 중간에 퀴즈도 있어요. 퀴즈는 셀프로 학습하시면 되고요. 후기 선물도 있는데, 후기 선물은 더 많이 줘요. 그래서, 요, 기본 수강생, 기본, 블로그는 한 번만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 수강생은 다 드리고, 후기 쓰신 분들은 이제 본인을 브랜딩하라고 후기를 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블로그 쓰는 방법도 제가 잠깐 알려는 드리는데, 어, 그러니까 이거를 후기 쓴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를 브랜딩하는 거예요. 네, 뭐 윤하솜, 최세경, 이도경 자신을 브랜딩하는 글을 쓰는 거예요. 나 ESG 평가 분석 전문가로 앞으로 활동할 거야. 이 글을 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ESG 평가 분석했을 때 여러분 블로그가 노출될 수 있도록 미리 이제 작업을 해 놓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강생 제공용 자료, 블로그 후기 선물 한 번만 쓰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노션에 들어가면 자기 이름 밑에 제 윤사 편집장 사하쌤이 떠요. 거기에 제가 드린 자료가 쭉 정리가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영상은 어떻게 제공되냐면 요게 ESG 기업교육 전문가 과정 영상 제공하는 유튜브 이제 팟캐스트 폴더라고 보시면 돼 쉽게 팟캐스트 링크인데 여기 링크 하나 드리면 요 안에 차례대로 공개 강의 1주, 2주, 3주, 4주, 5주 녹화본이 다 들어가 있고 여기 이제 플레이를 하면 이제 그 수업 내용이 다 이제 나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신청서에 가시면은, 음, 주차별 내용이랑 가격이랑, 여기다, 가격을 또 제가 안 써놨네요. 네, 가격이랑 제가 써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얼리버드 놓치신 분들이, 네, 이제 그, 할인 문의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번엔 좀, 45만 원? 네, 어깨에 하도 원망을 많이 들어가지고, 2월 9일, 월요일까지, 네, 예, 올리버드 할인 마감이니까요. 참여하실 분들은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동저서, 예, 공동저서까지 하시는 분들은, 공동저서만은 안 돼요. 저희는 교육생으로 이제 교육 신청하시고, 수강 신청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저서까지 하시는 분들은 115만 원입니다. 이 가격도 2월 9일까지 일단 마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카드는 여러분들 가지신 거에 따라서 최대 36개월 할부까지도 되거든요. 네, 그 카드 연말에 네이버가 연말 연초에 그 행사를 되게 많이 하니까요. 한 번에 내기 힘드신 분은 할부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요 과정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저희 이제 기업교육 과정도 지금 거의 대부분 공동저서까지 참여하시고 한 12분 정도 지금 함께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리고 ESG 관련 기업교육 전문가 과정이요. 추정인 대표님 놓치셨구나. 개설은 하긴 할 건데, 어, 교수님 일정하고 이제 체크해서 장 교수님 되실 때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ESG 분야가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 ESG 내부적으로 ESG를 운영해야 되는 담당자도 있어야 돼요. 있고 그다음에 플러스해서 그 담당자가 그 사내 그 동료들, 그 사원들에게 또 교육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요청이 돼서 나갈 수 있고, 저희가 여기, 공개한 그 이미지 자료에 보시면은 한국 ESG 생산성 진흥원이라는 거를 저희가 지금 함께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한국 ESG 생산성 진흥원이라고 저희 쪽으로도 ESG 관련된 전문가 뭐 이렇게 이런 쪽으로 좀 강의나 컨설팅 요청해요. 이렇게 연락이 이제 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에이스라고 서울 그 가상구로에 있는 지벨리 기업들 많이 모여 있는 여기 단체 에이스 AI 스마트 워크, 네, 이렇게 활동하는 또 단체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AI 활용하는 여러 가지 이제 스마트한 그 기업 경영에 대해서 뭐 개인 역량뿐 아니라 다양하게 활동하는 기관인데 이런 기관들과도 저희가 협력을 하고 ESG 전문가들을 좀 양성하는데 지금 되게 집중하고 있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샘플로 여러분들 커리어를 쌓기 위한 그런 그 기회들이 좀 있어야 돼요. 내가 아는 기업이나 주변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ESG에 관련된 거를 여러분들 몇 시간 이상 그 기업에 가서 컨설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협력기관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이제 지원할 계획이고요. ESG 기업교육 전문가 과정은 아마 우리 장 교수님 또 해외 출장도 많아서 네네. 그러셨구나. 그러셨구나. 네네네. 네네네. 코치. 네. 코치는 그러니까는 저희 자격 과정은 사실은 기업에도 포커싱이에요. 네. 그래서 추정희 대표님이
뭐 저런 쪽에서 실천 코치 뭐 이런 거 하셨으면 사실 저 정도로는 기업에서는 활동하기 좀 어려워요. 네. 네, 저거 가지고는. 예, 예. 그래서 기업 교육 전문가랑 평가 분석 전문가를 다 갖고 있으셔야지 여러분들이 기업에서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 요청에 의뢰가 들어왔을 때 기업 교육 전문가와 평가 분석 전문가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을 우선으로 내보낼 수밖에 없어요. 예. 네, 그리고 이 시장이, 물론 개인, 이제 아마 ES 실천 코치는 아마 그 학교 같은데, 그 뭐 초등학교, 중학교, 그런 데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조 자격으로, 기업은 좀 어렵죠. 네네. 그래서 저희는 좀 기업에 더 포커싱된 자격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또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네, 정인님은 나중에 한번 네,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네. 네, 맞습니다. 수원과학대에서도 정식 교과목으로 들어가고, 이제, 그러니까 대학에서 이제 그 과가 생기고, 그 다음에 아마, 조만간 그 공공기관에서도 ESG 담당자를 의무로 한 명씩은 뭐 두라는 그런 제도들이 아마 생길 거예요. 하나하나씩. 예. 예, 그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제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배워서 좀 활동을 하고 있으시면 훨씬 더 많은 기회들이 생기실 거예요. 제가 학교 교사할 때도 이미, 어, 이렇게 새로운 어떤 본교과 영역에 이런 그 키워드들 이런 것들이 생기면 그때 보면 이제 대학에서도 학과가 생기고 조금 있으면 모든 초중 고등학교에 뭐 담당자 한 명 의무 이런 식으로 이제 제도적으로 또 계속 사람을 충원하고 그다음에 제도적인 걸 보완하고 그것이 공공기관과 기업과 그다음에 이런 음, 개인들이 하는 여러 가지 커뮤니티에서도 이런 키워드들로 계속 이렇게 뭔가 이제 생성이 되더라고요. 예. 아마 ESG도 지금 조금 발 빠르신 분들은 하고 계실 건데, 예, 저희 자격 과정은 이제 기업에 좀 더 포커싱이 된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왜냐면 이런 쪽을 한 번도 안 하신 분은. 근데 굉장히 좋은 기회이고, 여러분들이 조금 준비해서 앞으로 뛴다고 하면 가장 유망한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누구나 쉽고 재미있는 거는 나 말고도 많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나 이거 할 만한데 하면 다른 사람도 다 할 만한 거거든요. 근데 ESG는 특히 기업 쪽의 ESG는 할 만하진 않아요. 예,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전문가로 인정받기도 어렵고 또 제대로 해야지만 또 제대로 해야 되는 시대가 오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렵다 싶은데 먼저 선점하는 시장을 저는 더 권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금 앞서 나가는 거죠. 지금 뭐 이제 단톡방이나 무료교육 이런 데 보면, 이제 아주 막 키워드 뭐 AI 영상, 요즘 아주 핫하죠? AI 영상, 뭐 AI 뭐 이미지 뭐 만들고 하는 거 핫한데, 저는 ESG 파이가 훨씬 큰 시장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번에 저희랑 함께 하셔가지고, 어, 요 시장의 전문가로 자리매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 혹시 더 추가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강의 중에도 잠깐 언급을 여러 차례 하긴 했는데 이제 AI 활용하는 게 필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윤수아 편집장님하고도 같이 상의를 했던 게 이론 절반, AI 활용 절반, 뭐 이런 정도로 좀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이제 얘기도 하셔서, 제가 사실은 뭐 AI 쪽도 강의도 많이 하고 있고, 챗GPT가 2022년 11월 30일 날, 딱 출시되는 그날부터
하루에 몇 시간씩 지금 AI를 써오고 있는 그런 어,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AI를 다루는 특히 이제 ESG에 포커싱된 요 AI 활용법 이거 굉장히 좀 다른 데서 듣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참에 또 AI도 같이 한번 배우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어,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는 그러한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신청해서 같이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요번에 한 것처럼 그 구글 오파라고 이런 거 다 네. 하시는 거죠? 노트북 LM이나 구글 58, 그 다음에 네, 이제 조금 더 만약에 여유가 생기면, 네, 바이브 코딩 같은 것을 활용한다든지, 네, 이런 네, 네, 식으로도 충분히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지금 우리 바이브 코딩도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 이제 교수님하고 배우는 바이브 코딩은 완전히 ESG 평가 분석에 포커싱된 바이브 코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글 오팔에서도 여러분들 앱 만들기 많이 해보셨잖아요. 근데 내가 ESG 평가 분석을 하는데 필요한 앱을 만드셔야죠. 오팔에서. 그리고 구글 AI 스튜디오에서 이코딩으로, 네. 구글 AI 스튜디오에서 네, 여기 보시면 저도 이제 거의 앱을 거의 저희 회사 내에서 하는 거는 제가 이 앱을 다 만들어서 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 보면 회사용이라고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우리 기자님들한테 드리는 거. 그러면 지금 뭐 인포그래픽 뭐 등등 해가지고 애니메이션, 영상 만드는 거, 네, 제가 필요한 거, 우리 회사에 필요한 거, 영화 만드는 거, 쭉 그냥 제가 다 제작해서 하는데 교수님하고 배우는 거는 ESG 평가 분석을 할 때 그럼 어떤 앱이 필요하냐? 일단 그걸 잘 몰라요. 어느 앱을 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그 기업을 컨설팅 할 수 있을 거냐? 그럼 기업별로도 만들어 줄 수 있거든요, 사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코딩으로 또 제일 많이 하는 게 젠스파크예요. 젠스파크에서도 이 바이브 코딩이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AI 개발자 여기 들어가시면 웹사이트 웹앱이 있고 풀스택 웹사이트 앱이 있는데 얘랑 다릅니다. 왜 다르고 어떻게 다르는지 이제 저희 유료 과정에서 배우시게 될 건데요. 얘랑은 완전히 사실 차원이 달라요. 같은 웹사이트 앱인데도 완전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요즘 바이브 코딩 핫한데 우리 장 교수님하고는 ESG 평가 분석에 최적화된 바이브 코딩을 배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간단한 웹사이트 요거 많이 만드실 거예요. 네, 제가 만든 거를 좀 보여드릴까? 뭐가 많이 나오네. 음, 너무 많아서 제가 이거 따로 좀 나중에 찾아가지고 허브, 예. 허브에서 제가 저 주로 이제 웹소설, 웹툰, 부동산 금융 주식 분석도 저는 젠스파크에서 바이브 코딩 만들어서 쓰거든요. 그 다음에 구글 인공지능 제미나이 저희 도서 출판 기획하는 마케팅하는 거 이런 것들 다 저희가 젠스파크나 다른 툴에서도 많이 쓰는데 이제 이런 게 지금 최근에 가장 핫한 거고 여러분들이 가장 저렴하거나 혹은 무료로 쓸 수 있는 것들이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ESG 평가 분석과 관련한 거를 이제 여러분들의 노하우를 담은 앱을 개발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번 과정에서 함께 나누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당연히 제미나이나 GPT나 이런 거는 뭐 너무 기본적인 거라서 뭐 이런 거 당연히
쓰는 거고요. 예, 제미나이하고 GPT는 아마 다 아실 것 같아요. 워낙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이시고. 지금 저는 이제 클로드 코딩을 하니까 클로드 오파스 오늘 4.6이 발표됐잖아요. 그걸로 좀 아주 핫하던데, 네. 챗 GPT에서도 지금 뭐 봇을 만들어서 쓰는 것도 있는데, 저희는 최근에 뭐 하냐면 이렇게 프로젝트로 제가 우리 교육생들한테 따로 줘요. 그래서 ESG 요번에 할 때는 제가 ESG 평가 분석 프로젝트로 다 초대를 할 거예요. 기업 교육 때는 사실은 크게 필요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조금 요거랑 성격이 다르기도 하고, 예, 그때는 굳이 예, 이런 프로젝트가 필요가 없었는데, 근데 평가 분석 때는 GPT에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쓰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주면 무료 사용자도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료 교육생들 들어오면 제가 공유해서 여기다 초대 드릴 거예요. 교수님이랑 그다음에 제가 여기에서 프로젝트 설정을 할 거예요. ESG 평가 분석에 최적화된 지침을 넣어가지고 여기에서 모든 우리 교육생들이 제가 지침을 넣고 첨부 파일을 넣기 때문에 ESG 평가 분석과 관련해서 이걸 계속 쓸 수 있어요. 우리 교육생들은 마치 웹소설 7기 수강생들이 여기 보면 지금 이렇게 편집 가능으로 쭉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우리 웹소설 7기 수강생들이거든요. 그럼 자기 웹소설을 여기서 다 기획해요. 네, 여기서 다 기획하고 초벌 기획을 하고 또 이제 다른 데 가서 또 작업을 하고 이렇게 계속 여러 가지 멀티로 지금 하거든요. 그러니까 ESG 평가 분석도 단순히 저거 핵심 지표 외우고 이론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 있을까 봐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뭐 모든 지식이라는 게 현장에서의 노하우와 그다음에 어떻게 다 그거를 시뮬레이션 해서 최적의 컨디션 네, 그 아웃풋, 결과물을 이제 추출해 내느냐까지 가야 가라고 우리가 인정을 받기 때문에 이런 툴들을 뭐 오팔이나 노트북 LM 뭐 웬간히 다 쓰실 거예요. 구글 에어 스튜디오. 근데 이제 웬간히 쓰긴 쓰는데 ESG 평가 분석에 제대로 쓰지는 쓴 거나 한 번도 거의 안 해보셨기 때문에 요번에 함께 배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미니에서도 제가 이제 활용하는 거, 요거는 이제 유로 교육생들한테 제가 제작하는 거 샘플로 보여드릴 거고요. GPT 같은 경우는 뭐 프로젝트에서 만들어서 지침 넣어가지고 ESG 여기 계속 교육생들은 ESG 관련한 평가 분석에 관련한 거는 그냥 이 프로젝트 다 공유돼 있어요. 그러면 이 URL을 제가 드리거든요. 그러면 계속 요 과정에서 요거를 듣고 혹은 뭐 궁금하거나 뭐 해결해야 될 게 있으면 뭐 실시간으로 전화 교수님이 응대를 하면 좋겠지만 뭐 저희도 뭐 출장을 가거나 강의가 있거나 뭐 해외로 세미나가 있거나 하면 이제 응대를 못 하잖아요. 그럴 때는 저희가 드린 여기 프로젝트에서 웬간한 건 다 해결이 돼요. ESG 평가 분석에 관한 뭐 질문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이 컨설팅을 왔는데 내가 컨설팅 하기 전에 뭐를 준비해서 어떤 걸 사전 질문을 하고 가면 좋으냐 이런 걸 했을 때 물론 이제 그냥 일반 대화창에서도 답변은 해줘요. 요즘 AI가 워낙 자연어 인식률이 높아서 근데 저희가 드린 ESG 평가 분석 제가 이제 학습시킨 그 지침이 들어간 걸 여기서 하시면 훨씬 더 조금 전문적으로 고도화되게 나오도록 제가 지침을 개발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같이 쓰신다고 보면 되고, GPT, 제미나이는 뭐, 여러분들은 무료로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개 대화를 못할 뿐이지. 왜냐면 제 거를 드리기 때문에, 제 계정에서 생성한 걸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냥 굳이 유료를 안 하셔도 쓸 수는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당연히 유료를 하면 답변이 더 이렇게 좀 고급져서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툴들을 함께 하시게 될 거고, 뭐 노트북 LM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고객의 평가 분석에 관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자체가
여기서 다 가능하거든요. 네. 지금 저도 여기서 거의 다 만들어요. 네. 여기 보면 여기 발표자료 챗봇이잖아요. ESG 밸류 체인 앤 KESG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노트북 LM에서 금방금방 아주 세련되고 최신의 정보를 적용해서 제작이 가능합니다. 노트북 LM은 이제 무료죠. 네, 무료고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무료 개수 제한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아직은 노트북 LM은 굳이 유료를 안 써도 다 쓸 수 있죠. 오팔도 무료고 노트북 LM 무료고 구글 앱 스튜디오 무료고 여기서 유료인 거는 젠스파크, 젠스파크 하나만 유로 정도 쓰시면 충분히 ESG 평가 분석에 관한 전문가로서의 포지셔닝을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는 공전은 못하겠고 과정만 들을래요 하면 45만 원이고요. 그래도 나 ESG 책이라도 하나 있어야지 기업에 컨설팅 가서 뭐 이렇게 나를 소개하거나 혹은 나에게 의뢰가 오게 하는 어떤 트리거 역할로 공동저서도 하겠습니다 하면 기획해서 목차하고 컨셉하고 어떤 글을 쓰고 어떻게 쓰느냐에 관한 것도 제가 챗봇 지침으로 다 개발을 한 거를 다 세팅해 드려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나 글 못 썼는데 뭐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이런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책을 쓰실 분들 책까지 쓰는 거죠. 과정 듣고 공동저서 출판까지 내가 참여하겠다 하시는 분은 115만 원.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조금 늦게 오셔서 궁금한 질문 하실 분 계실까요? 그러면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녹화본은 신청서 쓰신 분들은 다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3일 정도 이거 손을 올리신 건가?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곧 설날이에요. 네, 그죠? 설 맞죠? 네. 네, 다들 설 준비 잘 하시고, 어, 설 마지막 그 2월 18일, 네, 그때 최규문 교수님하고 하는 ESG 기업교육 전문 강사과정, 그 프로모션 공개 강의가 있거든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그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설 마지막 날인데 제가 또 안내를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AI 기업 교육 쪽으로 최규문 교수님이나 저희 회사 쪽으로 워낙 그 강사 요청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냥 본격적으로 강사를 완전히 기업 교육 전문가 양성 과정을 지금 오픈할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약간 설명회, 그 다음에 최근 기업에서 원하는 그런 강의의 트렌드,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도 알 수 있게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설명절 마지막 날, 아마 18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시간 되시면 저희 제노스쿨 미디어 창업 아카데미와 함께 하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협력단체인 한국 ESG 생산성 진흥원과 또 에이스, 우리 지벨리에 또 활동하고 계시고, 서울 또 전국적으로 많은 커뮤니티 분들이 모여서 AI 또 공부하시는 우리 에이스 기관, 우리 협력 기관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본은 제가 내일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박 교수님 수고 많으셨어요.